저 같은 놈이, 저 같은 놈이,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야, 무슨 일이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하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순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 마당에서 김말순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하얀 이불보가 바람에 펄럭이자 말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딸 미영을 떠나보낸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5살 손녀 소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정장을 입은 남자, 그리고 회색 머리의 할머니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소유는 죽은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진 속 모습을 보며 상상으로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윤이가 참 잘 그렸네. 할머니 방에 붙여둘까? 네. 아빠한테도 보여줄 거예요. 오후 6시가 되자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진수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42살의 그는 공무원답게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늘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소윤이 달려가자 진수는 무릎을 굽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고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소윤아? 할머니랑 그림 그렸어요. 이거 봐요. 소윤이 내민 그림을 보자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림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그에게는 마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진수는 평소처럼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소유는 제잘제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마당에서 나비 봤어요. 노란 나비였어요. 그래. 봄이 되니까 나비들도 놀러 나왔나 보구나. 말수는 손녀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소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윤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말순과 진수만 남았습니다. 진수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있던 말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말순의 무릎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벌써 몇 번째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진수는 이렇게 말순에게 사과를 하곤 했습니다. 말순은 진수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였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흰머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라, 진수야. 너도 얼마나 힘드냐. 미영이 일로 모두가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말수는 진수가 아내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혼자 남겨진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미안함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속에는 말순이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유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고 진수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지만 진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평온한 일상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적어도 지금만큼은 이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도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는 세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토요일 오전, 말수는 소윤의 손을 잡고 마당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개나리도 노란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소풍 가요. 소윤이 갑자기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다운 순수한 제안이었습니다. 소풍? 어디로 가고 싶은데? 저기 노란 꽃밭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소윤이 가리키는 방향은 마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유채꽃밭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는 명소였습니다. 마침 진수가 늦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빠, 소풍 가요. 소윤이 아빠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딸을 안아 올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풍? 어디로? 유채꽃밭 말이야. 소윤이가 가보고 싶다는구나. 말순이 설명하자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그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아빠 같이 가요. 엄마도 같이 가는 거예요. 소유는 엄마가 하늘에서 함께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에 진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 가자. 날씨도 좋고. 결국 진수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보니 자신의 어두운 기분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싸서 세 사람은 유채꽃밭으로 향했습니다. 진수는 평소처럼 갈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었는데 말수는 진수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유채꽃밭에 도착하자 소유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노란 꽃바다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여럿 나와서 꽃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소윤이 꽃밭 사이로 뛰어들어가자 말순과 진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고마워, 진수야. 소윤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진수는 갈색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가방의 지퍼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안쪽이 조금 보였는데 하얀 종이들이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윤이 꽃을 따려고 몸을 숙이자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윤아, 꽃은 따면 안 돼. 진수가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 진수가 당황해서 서류들을 주우려고 했지만 봄바람이 강해서 종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말순도 함께 일어나서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말순이 한 장을 주워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소송위임장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냥 주세요. 진수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순의 손에서 종이를 뺏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입니다. 진수는 서둘러 나머지 서류들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소송위임장이라는 글자를 말입니다. 소유는 꽃밭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가방을 꽉 껴안고 있었고 말수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이것 봐요. 소윤이 작은 손에 유채꽃 한 송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꽃을 따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는 따온 것이었습니다. 소윤아, 꽃을 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윤은 아빠의 차가운 목소리에 놀라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예뻐서. 진수야, 애가 모르고 한 일인데 뭘 그래. 말순이 소윤을 달래며 진수를 나무랐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과민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소윤아. 아빠가 잘못했어. 진수가 딸을 안아 올리자 소윤은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소송위임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소윤만 유채꽃 이야기를 하며 제잘거렸고 말순과 진수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윤을 재운 후 거실에서 진수가 또다시 말순의 무릎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깊숙이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저 정말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더욱 불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놈이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야, 무슨 일이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말순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순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 밤 말순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송위임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수가 왜 그런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진수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진수야, 아침이야. 말순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말순은 한동안 빈 방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진수의 옷들이 사라진 옷장,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그리고 베개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한 장만이 그가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잠시 정리할 일이 있어서 며칠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소윤이 잠에서 깨어 아빠를 찾으며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말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나가셨단다.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야. 말순은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진수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어제 유채꽃밭에서 떨어진 그 서류들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윤아, 할머니가 잠깐 진수 아빠 방에서 뭔가 찾아봐야겠다. 저도 같이 가요. 소윤이 따라붙었습니다. 말수는 소윤의 손을 잡고 진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갈색 봉투였습니다. 어제 유채꽃밭에서 봤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수가 급하게 떠나면서 챙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소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서류란다. 소윤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어. 네. 소윤이 거실로 나간 후 말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생명보험금 청구서였습니다. 미영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보험금 청구서였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이런 돈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진수의 통장이 아니라 김지혜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진수의 계좌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김지혜. 이 사람이 누구지? 말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이체가 시작된 날짜는 미영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후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속포기서 초안이었는데 말순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이런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진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송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어제 유채꽃밭에서 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영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였다고 들었는데 왜 소송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뭐 보고 있어요? 소윤이 언제 들어왔는지 말순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일이야. 말순은 급하게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소윤을 재운 후 말순은 다시 그 서류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수익자가 진수로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김지혜라는 여성에게 매월 보내는 돈도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상속포기서는 더욱 의문이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서류를 작성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말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내가 찍은 도장인데. 말수는 기억을 되짚어 보려고 했습니다. 미영이 세상을 떠난 후 정신이 없던 시기에 진수가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장례식 관련 서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집 박 아저씨는 평생 법원에서 일했던 분이니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소윤아, 할머니가 잠깐 옆집에 다녀올게. 저도 같이 가요. 아니야, 소윤이는 집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 금방 올게. 말수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말순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순 씨? 이것 좀 봐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박 아저씨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말순 씨,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상속 포기서, 이건 미영 씨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도 원래는 어머니께서 일부 받으셔야 하는 건데 박 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며 말순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수가 자신 모르게 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진수가 날 속인 거예요? 일단 차근차근 알아봐야겠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사위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소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소윤이 말순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소윤아. 할머니가 눈이 아파서 그래. 말순은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그리고 소윤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야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수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매일 밤 그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진실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김지혜라는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수가 왜 그녀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소윤아, 할머니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하루 다녀와야겠다. 저도 같이 가요. 아니야, 소윤이는 옆집 할머니께서 봐주신대. 할머니 혼자 다녀올게. 말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소윤을 이웃집에 맡기고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던 말순에게 서울 나들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말순은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이 미로 같았습니다. 아저씨, 실례합니다. 여기서 강남구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아, 이번 지하철 타시면 됩니다. 친절한 시민의 도움으로 말수는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는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서자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곳에 김지혜라는 여성이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진수와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려던 순간 말수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수였습니다. 그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말순이 소리쳤지만 진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진수가 탄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서 멈추는지 지켜보았습니다. 14층에서 멈췄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 신청을 하려던 말수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 진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시간 정도 아파트 앞에서 서성이던 말수는 결국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4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호수 앞에 서서 말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임신한 여성이었습니다. 배가 상당히 불러 있어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저. 혹시 김지혜 씨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김지혜는 말순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진수 씨와 관련해서 왔습니다. 김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순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복도에서 이야기하긴 그렇네요. 아파트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성용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고 신발장에는 진수가 신던 구두도 보였습니다. 진수 씨는 지금 없어요. 곧 들어올 텐데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진수 장모입니다. 장모님? 김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에게서 장모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직접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수 씨가 늘 말했어요. 장모님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김지혜의 말에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수가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서류들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수 씨는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비밀이라니요? 네, 진수 씨가 당분간은 장모님께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지혜의 말을 들어보니 진수가 의도적으로 이 관계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아기는 언제 태어날 예정이에요? 다음 달이요. 곧 태어날 거예요. 김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비 엄마의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진수 씨 아기죠? 김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수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배신감과 동시에 진수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오실 줄 몰랐어요. 진수 씨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네, 몰랐습니다. 진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고, 장모님과 조카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죄송해 하세요. 김지혜의 말에서 진수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고, 진수도 그녀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요? 네, 소윤이요. 정말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김지혜는 소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딸 이야기를 자주 한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진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진수가 들어왔는데 말순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진수야.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진수야, 우리 이야기해야겠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이야기들 말이야. 말순은 서울역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딸을 죽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순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진수가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자주 사과했던 이유,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 보였던 모습,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소윤을 데려와야 했지만 말수는 아직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윤이 할머니 오셨어요? 이웃집 밖 아저씨 부인이 나와서 말순을 반겼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소윤이가 하루 종일 할머니 찾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소윤이 좀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물론이죠. 내일 아침에 데려가셔도 돼요. 말수는 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말수는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사위에게 배신당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소윤을 데려와서 평소처럼 지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윤은 아빠가 언제 돌아오는지 매일 물어봤지만 말수는 적당히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수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정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수 친구 김태호라고 합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김태호는 거실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한테서 부탁받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태호는 작은 봉투를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꼭 드리라고 해서. 김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진수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아마 마음 정리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김태호가 떠난 후 말수는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소윤을 재운 후 말수는 진수가 쓰던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진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것, 어머니를 속였던 것,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말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사고는 제가 낸 거였습니다. 그날 회식에서 술을 마셨는데 미영이가 운전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제가 운전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미영이는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음주운전이 들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영이를 운전석으로 옮겼습니다.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수가 사고 현장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미영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깨어나지 못했고 결국 진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는 끝까지 저를 지켜줬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저한테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미영이를 배신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이 그랬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윤이만큼은 잘 부탁드립니다. 진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윤이한테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멀리 갔다고 해주세요.
소윤이가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영상 속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지혜와의 일은 미영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시작된 일입니다. 미영이를 배신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입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진수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겪고 있을 고통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딸 미영이 마지막까지 진수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소윤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진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입니다. 새벽녘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소윤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말순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소윤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영상을 본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소윤이 말순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르지만 할머니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응, 할머니 괜찮아. 우리 소윤이가 걱정하네.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박 아저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혹시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는 건 어때요? 상담이요? 네, 군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심리 상담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윤이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는데. 박 아저씨 부인의 제안에 말순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날 밤 말순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소윤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은 소윤의 손을 잡고 군청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어르신. 저는 심리상담사 이영희입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상담사의 따뜻한 말에 말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죠. 말수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 사위와의 관계, 손녀를 키우는 어려움까지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진수의 비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담사는 말순에게 미술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속 감정을 표현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이라니.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미술 치료실에서 말수는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소윤도 옆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뭐 그릴 거예요? 글쎄, 뭘 그릴까? 말수는 망설이다가 가족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소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미영까지 그렸습니다. 할머니, 아빠도 그려요. 소윤의 말에 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진수를 그림에 넣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아빠는 어디에 그릴까? 결국 말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진수의 모습도 그려 넣었습니다. 가족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애매한 위치에 말입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니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군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담사가 진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위예요. 소윤이 아빠죠. 가족이지만 따로 그려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말수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말수는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속였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비밀을 혼자 감당하시느라.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미워해야 하는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을 위한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담사의 말에 말수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상담을 더 받은 후 말수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순과 소윤이 미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순이 소윤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진수와 비슷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정말 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도 너무 낡아서 거의 거지 같은 행색이었습니다. 아빠, 소윤이 달려가려고 했지만 말순이 막았습니다. 소윤아, 잠깐만. 진수도 말순과 소윤을 보았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복잡한 마음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아마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유는 할머니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내고 있어? 저 같은 놈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소윤이가 보고 있어. 이게 아빠다운 모습이야? 진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은 아빠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소윤의 순수한 질문에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저했고 소유는 아빠의 달라진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진수야, 먼저 씻어라. 소윤이가 놀랄 정도네. 말순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실로 들어간 진수를 기다리는 동안 말수는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소윤아, 아빠가 많이 힘드셨나 봐.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다. 네, 할머니. 아빠 왜 저렇게 됐어요? 어른들 사정이 있었단다. 소윤이는 아빠를 많이 사랑하지? 네, 정말 많이 사랑해요. 소윤의 순수한 대답에 말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수가 씻고 나오자 조금은 사람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위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소윤을 재우고 말순과 진수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진수야,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어머니.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면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혜 씨는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함께 살지 않아?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자격이. 말수는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야, 도망치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어머니, 미영이 일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워. 하지만 소윤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소윤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돼. 말수는 며칠 전 상담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수야,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미영이를 잃은 건 너무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사람들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경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야 해.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벌을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의 말에 진수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이틀 후 진수는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말순도 함께 갔습니다. 진수는 음주운전과 사고 은폐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앞으로가 중요해. 소윤이 아빠로서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져야 해. 진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자수한 점과 피해자 가족의 합의서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신 사회봉사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몇 달 후 말수는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소윤과 함께였습니다. 김지혜가 낳은 아기를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도 돼요? 물론이지. 그 아이도 소윤이 동생이야. 아파트에 도착하자 김지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해요? 진수 씨가 말해줬어요. 장모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말순은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진우예요. 진수 씨가 지었어요. 소윤도 아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 동생 맞아요? 그래, 맞아. 예뻐요. 안아볼 수 있어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자 진우는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소윤아, 와줘서 고마워. 아빠, 동생 정말 예뻐요. 소윤의 밝은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봉사활동할 때 만난 분이 계시는데 교통사고, 유가족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분께 도움받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수는 진수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당당함은 없었지만 대신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소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많아졌네요. 그렇네, 우리 소윤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까요? 말수는 소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우고 있어. 소윤이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고 진수도 달라지고 있어. 이제 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바람이 불어와 말순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딸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말순과 소윤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서 소윤과 시간을 보냈고 김지혜와 진우도 가끔 함께 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